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정신없이 한 주 한 주 보내다 보니 벌써 10월이 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는 것이 느껴지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지 하고 멍하기만 합니다. 한 주씩 지나갈수록 또다시 연말이 다가온다는 생각이 커져가고 이렇게 힘들고 불안정하게 보내는 가운데도 세월은 어김없이 지나갑니다. 오랜만에 바닷가 옆으로 운전을 하면서 지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전 세계는 팬데믹 난리 속에 지쳐가고 있지만 자연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상관없이 똑같은 모습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 작고 힘없는 존재임을 새삼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럭저럭 조금만 더 있으면 팬데믹이 선언되고 꼬박 3년이 되는 시점에서 과연 인간이 진정 만물의 영장인지도 되묻게 됩니다. 오늘의 토픽은 어려워진 리타이어먼트, 불균등한 복구 현황, 새로운 노예 농장, Universal Free School Meals, 그리고 헬스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퇴를 생각하면 머리에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대지역 휴가지 바닷가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거나 또 아니면 손자나 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모습, 또 정원에서 조용히 화초를 가꾸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은퇴와 연관이 있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요새 은퇴에 대한 것이 요새같이 황당한 세상에 많이 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많은 미국인들은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애초부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일찍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실직하면서 자연적으로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숫자도 상당수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지난 2년 반 동안 코비드로 사망하는 시니어들의 엄청난 숫자에 도무지 어려운 미래에 가늠이 힘들어지면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동안 평생 의지해오던 401k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급격히 뛰어오른 생활비로 인해서 은퇴를 생각보다 미루거나 아니면 반대로 일터로 복귀하는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주식시장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유 있는 자금이 있는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는 연령층의 미국인들 중 4분의 1은 인플레이션으로 은퇴를 미루고 있습니다. Senior for Hire라는 전국의 직업은행이 있는데요. 이곳의 대표인 레네 리드 씨는 요새 은퇴한 사람 중에 일터로 복귀하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은퇴한 사람들 중 추가 인컴이 절실한 숫자가 증가한 것이 역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우려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노동청이 내놓은 것을 보면 앞으로 2030년에 가서는 75세 이상 노동자 숫자가 지금보다 2배로 뛸 것이라고 말했고요. 현재 55살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는 비율이 198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이 더 이상 은퇴라는 모습이 그렇게 간단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시기가 되면 즐기는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복잡해진 것입니다. 여기 몇 사람들 예가 나와 있는데요. 한 예를 들어보면 LA에 살았고 LA의 시티의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평생 일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 남성인데요. 최근에 이미 여러 명의 친구들이 사망을 했고 지난 2018년 62살의 나이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인이 은퇴식 파티까지 해주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펜션 플랜에 앞으로 약 32년 동안은 메디컬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어서 애초 생각은 은퇴 후에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거나 그리고 남은 시간은 낚시를 하면서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이후 4년이 지난 오늘날 그동안 모았던 은퇴연금 액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LA의 한 로펌의 파라리걸로 일을 하기로 복귀했습니다.
이렇게 복귀한 다른 이유보다 지출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낚시를 즐기려 했던 플랜은 당분간 좀 미뤄둬야 한다고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또 올해 54살의 크리스티 사사키 씨는 16살부터 그로서리 체인점인 퍼빌리언스 마켓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녀는 아주 말단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프론트엔드 슈퍼바이저가 됐는데요. 그녀 역시 좋은 펜션 플랜에 지난 수년 동안 페이책 중 10%를 꼬박꼬박 401k의 은퇴연금에 부어왔습니다. 그러다 퍼빌리언스 안에서 은퇴 기간이 지난 12월에 마침내 지나간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일했던 남편은 지난 12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지고 지난 수년 동안 부어왔던 401k는 크게 떨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최소한 어린 딸이 대학 갈 때까지는 퍼빌리언스에서 일할 예정입니다. 그녀와 같은 또래의 나이 또래의 커스터머들이 들어올 때 푸드 스탬프를 손에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볼 때마다 본인은 더 일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고 합니다. 또 월너 지역에 사는 수전이라는 여성은 은퇴한 지 불과 2달밖에 안 됐습니다. 63살의 수전 씨는 은퇴에 과연 충분히 모아두었는지를 확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이빙에 펜션 플랜이 있는데 그녀 생각에는 저축을 시작한 시점이 너무 늦게 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30살이 넘을 때까지 저축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앞으로 식구들의 필요한 모든 것에 충분할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는데요. 7명의 자녀와 8명의 손자, 손녀를 가진 대가족의 멤버입니다. 또 그녀는 90살이 넘은 어머니를 돌보는 역할을 언니와 반반씩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플레이션과 고가의 생활비는 마음을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결국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고용해서 최악의 상황과 최고의 상황을 분석해보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악인 상황에서도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것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때때로 파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데 한 번씩 나간다고 합니다. 절대 확실하게 충분히 은퇴에 모아두었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텍사스주의 헬스케어 분야 IT 계통에서 일했던 샤리 씨는 지난 2021년 5월에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그때 은퇴하기는 너무 이르고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일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능력이 되는 한 오래오래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62살에 은퇴하기에 모든 상황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레이오프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더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몇 년은 더 일할 줄 알았는데 레이오프를 당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 직장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데도 그녀를 고용하지 않았고요. 결국 본인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찍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저축해 놓은 재정적인 여유는 얼마 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자동차 페이먼트도 2년은 더 남았고 2006년에 샀던 집 사서 지금 모기지 페이먼트도 7년이 남았다고 합니다. 현재 그녀의 401k 그리고 세이빙스로 5년은 갈 수 있을 거로 내다보는데요. 그 이유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27년 서든 캘리포니아 가스 컴퍼니에서 일해왔던 멜리사 마크 씨는 올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친구 몇 명이 세상을 떠났고요. 직장 동료 한 명이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남편은 오렌지 카운티 소방서에서 5년 전에 은퇴를 했고요. 부부는 최근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재정 분석을 거쳤습니다. 그녀의 펜션 플랜을 이용하기에는 아직도 페널티가 붙어 있어서 당분간 남편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헌팅턴 비치의 집에 모기지 페이먼트가 아직 12년 남아있고 이자율도 괜찮아서 지속적으로 페이먼트를 할 예정입니다. 은퇴는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줄 알았다고 웃으면서 부부는 말합니다. 은퇴,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특유의 이미지는 이번 팬데믹으로 상당히 달라진 양상입니다. 지난주 플로리다주를 휩쓸고 간 허리케인 이안 다 들으셨죠? 이제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곳곳에서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가 매번 지나가고 나서 복구하는 과정에도 늘 불균등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라이스 유니버시티의 사회학 교수인 애나 로즈와 그리고 유니버시티 위스콘신 매디슨에서 사회학 교수를 하는 맥스 베스브리스 교수가 공동으로 쓴 것입니다. 뉴스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허리케인 이언은 엄청난 사망자와 경제적 손실은 400억 달러를 넘어서 역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요. 이런 숫자는 이번 문제의 일부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연재해가 지나가고 나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불균등이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인종별 차이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지난 수년 동안 미국에서 나온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한층 더 강해지고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불균등의 차이를 더 극심하게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존재하는 복구 작업 자체가 상당히 차별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보조금을 비롯해 많은 에이드가 불공평하게 나누어져 배달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은 흑인 가정에는 연방정부의 FEMA로부터 받는 지원 금액이 백인 가정이 받는 것보다 한층 낮은 액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종별 부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이죠. 백인 지역의 배당 금액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액수가 다르게 나오는 데는 재해 이후에 FEMA가 진행하는 Property Inspection 과정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에는 다른 비율이 적용이 되면서 결국 한층 더 높은 리커버리 달러가 백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는 그 동네 주택 가치는 한층 더 빠르게 원래 가치에 가까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보통 대홍수 같은 재해가 지나가고 나면 주택 가치는 크게 하락합니다. 예전 뉴욕 지역에 왔던 슈퍼스톰 샌디 기억나시죠? 샌디 당시에도 주택 가격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주택도 그 가치가 덩달아서 떨어졌는데요. 이런 것으로 보면 자연재해 주택 가치가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영향도 골고루 다 똑같이 입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 주택들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요. 이런 지역이나 빈곤 지역에는 백인 숫자가 한층 더 낮지요. 그리고 이런 지역을 하락한 가격이 한층 더 오래 지속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주택 가치가 떨어지고 주택 가치를 잃어버린 건 아주 큰 손실이 되죠. 이런 것은 자칫하다가 포클로저 위험도 따르고요. 또 결국 에퀴티가 낮아져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생활 전체에 큰 여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허리케인 이언이 강한 여파로 흑인 커뮤니티 주택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하고 오랫동안 이런 것이 지속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불균등한 흑백 사이 부의 차이에 더 큰 폭으로 이것을 벌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거기다 홈 밸류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벌어지면서 앞으로 이런 지역에서 누가 더 쉽게 이주해 나갈 수 있고 또 누가 더 어려움에 처할지 여파를 미칠 것입니다. 아무래도 주택가격이 이런 낮은 주택가격은 이런 움직임과 이주를 하는데 더 어렵게 만들고 이런 비율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현재 존재하는 몰기지를 빨리 갚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서 새로운 몰기지를 감당하기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번에 플로리다주의 흑인과 라티노 이웃 주택 소유자들은 허리케인 복구를 마치고 현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한층 낮다는 말이죠. 거기다 이번에 재난 이후에 거기에 따르는 인슈런스 프리미엄 보험료는 분명히 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어려운 상황에 재정적 어려움이 추가되는 격이죠. 주택 소유주가 보험에 커버가 되던 커버가 되지 않던 심한 바람과 홍수에서 복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요. 아무래도 주택 가치가 높은 비싼 집에 사는 주민들은
홍수나 허리케인 보험을 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감당이 되지 못해 보험 커버리지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 집을 고치고 복구하는데 한층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은 회복하는 과정에 이런 주택 가치가 더 크게 추가로 하락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는데요. 바로 텍사스주의 프렌즈우드라는 지역인데 이것은 휴스턴 외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중산층 백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교외 지역인데 지난 허리케인 하비 당시 치명적인 홍수를 겪었던 지역인데 그 이후 2년 동안 회복 기간에 12명의 주택 소유주들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보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절반 약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보험 커버리지가 없었던 주택의 경우에는 회복 기간 동안 거친 어려움은 몇 배 더 컸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 바닥에서 몇 달을 보낸 적도 있었고요. 벽도 없는 채 많은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보험 커버리지가 있는 가정과 이것은 상황이 하늘과 땅처럼 달랐던 것이죠. 이들은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생각했지만 재정적으로 형편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아 이주도 불가능했습니다. 반대로 주택 가치가 제일 빠르게 회복된 주택 소유자들은 백인 부유 커뮤니티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마음만 먹으면 집을 팔 수도 있고 움직이는 것이 한층 더 수월했죠. 그러면서 다른 허리케인이 잘 오지 않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부유층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경우 허리케인에 무관한 지역으로 움직임이 쉬웠다고 말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 내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다양한 재난에 불균등은 더 상세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흑백 차이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재난으로 벌어지는 추가의 불균등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인데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FEMA가 복구 지원금 분배에 적용하는 데는 인종별, 부유층, 이 클래스별로 나누는 문제가 심각하고요. 이런 것은 궁극적인 주택 가치의 영향을 차별적으로 일으킬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데 변화가 없고서는 현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 운동선수들이 어느 정도 돈을 받을 수 있게 변했습니다. 예전에 아마추어는 절대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NIL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Name, Image, 그리고 Likeliness, 이거 약자인데요. 이런 선호도 등으로 보상을 받게 변했는데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서 이 방법은 많은 선수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농구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과정에 선수들에게 가는 이 궁극적인 재정적인 비율은 너무 턱없이 적다고 비난하면서 결국 이것은 노예 제도를 지속하는 결과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전 테네시 대학 농구 선수였고 NBA 선수였던 CJ 왓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스포츠를 지휘하는 단체, 유명한 NCAA가 있죠. NCAA가 NIL을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대학 운동 선수들에게 스폰서십이나 공공 이벤트 참석, 활동 등에서 돈으로 보상받게 허용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마추어라는 테두리 하에 이전에 금지되었던 것인데 그런데 작년 이런 변화를 두고 대거 승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액수는 택도 없이 적었습니다. 어떤 케이스는 한 번에 $3가 고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비난하는 측에서는 대규모 인기 있는 대학 스포츠에 할당되는 액수는 수천만 달러가 넘어가는데 이것은 결국 흑인들을 이용해서 백인들이 거액의 돈을 챙기는 격이라고 비난합니다. 지난 2010년 사회학자인 빌리 호킨스는 NCAA에 이런 것을 파헤쳐 발표한 사람인데요. 미국에서 주로 백인 대학과 흑인 운동선수들의 관계를 파헤친 것입니다. 이런 대형, 이름값이 높은 대학들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착취와 강제적인 행위들이 줄지어 지속되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이렇게 형성된 것은 대학 스포츠 산업 컴플렉스, 이것은 현대판 노예에 부리는 목화밭, 플랜테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 예전에 흑인 노예를 착취하면서 백인들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온 역사가 분명한데 이것은 현대판으로 구성만 다르지 착취나 결과적으로 백인들이 모든 것을 챙기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대학 스포츠, NCAA 스포츠들은 인종의 불균등과 미국 사회의 백인 개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1600년대부터 원래 미국 원주민 땅을 중간에 가로채고 그 땅에 미국 대학들을 세우면서 오늘날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큰 이익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종을 격리하던 segregation policy로 인해서 흑인 대학, 흑인들만 가는 흑인 대학들이 몇몇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백인들이 컨트롤하는 주정부 법으로 흑인 교육이나 인종 격리를 줄곧 유지해온 것입니다. 그러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런 격리 세그리게이션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백인 대학들에서는 풍부한 자원과 주정부 재정이 주어지면서 대학 스포츠는 예전 노예 플랜테이션 시스템이 부활하게 만든 지름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 대학의 이미지와 성공 명성을 이루고자 백인 대학들은 흑인 대학에서 유능한 선수들을 스칼러십을 놓고 스칼러십에 또 한결도 좋은 시설을 제공하면서 그곳으로 유인해서 백인 대학으로 오게 만든 것입니다. 앞에 말한 허킨스의 견해는 NCAA는 완전히 내부 식문지 같은 문화를 형성하는 데 앞장섰다고 하면서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파워를 가진 백인 대학들이 흑인 운동선수를 마치 역사에 노예 데려오듯 데려와서 플랜테이션 시스템을 다시 창조해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에 아주 듣기 좋은 아마추어리즘을 보호한다는 핑계를 앞세우고 노동을 그냥 착취했다는 것이죠. 이런 대학 스포츠의 플랜테이션 다이내믹스는 미국 내 가장 파워풀하고 인기 절정인 이 최고의 탑5 컨퍼런스에 역력합니다. 이것은 ACC, SEC, Big Ten, Pac-12, Big 12 이렇게 5개인데요. 이 중에 농구와 풋볼이 최고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2018년 시즌만 봐도 이 5개 컨퍼런스 안에 있는 65개 대학이 벌어들인 돈 액수는 83억 달러, 8.3 빌리언 달러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액수의 돈 중 대부분은 이런 돈이 들어오게 만든 수많은 흑인 선수들과는 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로 백인 대학생 중 흑인 학생 비율은 고작 5.7%인데 운동선수 비율은 농구에서 55.9%고 풋볼은 55.7%, 또 여자 농구의 경우는 48.1%로 아주 높습니다. 이 모든 흑인 선수들, 그 많은 활동과 노동에 아주 적은 액수의 스칼러십만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메디컬 보험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수십억 달러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당연히 제일 먼저 헤드 코치들에게 갈 것이고 또 체육부 애틀레틱 디파트먼트의 멤버들, 대학 총장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격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의 헤드 코치들이나 대학 총장들 모두 백인들입니다. 미국에서 대학 총장의 84%, 또 애틀레틱 디렉터의 75%, 그리고 헤드 코치의 81%가 백인입니다. 이런 거대한 재정을 불러들이는 흑인 대학 선수들에게 컴펜세이션이 거부되는 것이야말로 대학 스포츠의 플랜테이션 시스템의 적나라한 현황이라고 비난합니다. 현재 SEC에서 풋볼 선수인 데리어스는 매 주말마다 풋볼을 뛰지만 NIL에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합니다. 매주 토요일 수만 명의 소리 지르는 팬들 앞에서 뛰지만 결국 돈은 다른 사람들에게 간다는 것이죠. 예전 NBA 올스타까지 가담되었던 데이비드 웨스트는 현재 NCAA의 또 다른 옵션인 프로페셔널 컬리지엇 리그 운영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NIL이 들어서고 이전과 똑같은 컨트롤이 진행되면서 모든 시스템이 선수들에게 혜택이 제일 마지막 가게 만들어져 있다고 비난합니다.
거기다 대학 선수들이 대학에 들어올 때 운동에 뛰겠다는 조건에 사인을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아주 편리한 핑계라고 말합니다. 이러는 과정에 아무리 NIL시다라고 해도 억압적이고 강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시되는 것이란 지적이죠. 미국의 흑백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25세에서 29세 사이 백인 중 45%가 학사 학위를 소유하고 있고요. 흑인은 28%. 그러니 엄청난 차이 속에 스칼러십을 받고 대학 스포츠에서 뛸 수 있다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 이것은 절대 아니고 필요로 인해서 한 것입니다. 흑인 선수들이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죠. 결국 현재 NIL 방식은 오랫동안 깔려있는 플랜테이션 문제를 궁극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지적이죠. 결국 이름만 바뀌었지 이 모든 컨트롤과 모든 이익이 가는 데는 변함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번 올해 2022년 가을 학기를 기해서 학교에서 무료로 주던 아침과 점심이 제공되었던 것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는 주정부 차원에서 이제 12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무료로 아침과 점심이 제공이 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 종료되면서 그 중에는 한층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가정이 점심 가격을 인하해 주는 것을 신청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른 필수 물건들에 들어가는 경비가 뛰어오르면서 많은 가정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로즈빌 에리어 스쿨의 뉴트리션 서비스의 슈퍼바이저인 앤지 리치 씨는 많은 가정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식구가 6명인 한 가정에는 그들 인컴이 $33가 초과돼서 넘어가는 이유로 교문에서 무료 음식이 거부된다고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10명이 넘는 뉴트리션 디렉터들과 인터뷰를 했더니 이 학군이 크건 작건 또 이것이 도심지에 있건 시골 지역이건 또 부유층이건 저인컴 패밀리건 상관없이 많은 사연들이 있는 가정에 좋지 않은 결정을 통보해야 했다고 말을 합니다. 한 엄마는 본인 자신이 살 인슐린 가격이 많이 뛰어올라 어쩔 줄 모르는 가정이 있었고요. 또 팬데믹 동안 실직한 아버지, 5명의 자녀를 키우고 암으로 디서빌리티 페이먼트로 간간히 이어가는 엄마, 이런 모든 가정에 이런 뉴스를 통보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주 1년 내내 유니버설 스쿨 미를 영구히 하겠다고 말을 했죠.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나누어져 있는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클래리턴의 하이스쿨 시니어인 마샤 트로우스는 학교 점심 가격이 $2.55인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그의 가정은 겨우겨우 어렵게 버짓에 맞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도 고장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 부담을 줄이려고 하루씩 걸으면서 점심을 건너뛰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배고픈 것에 익숙해졌다고까지 말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6월에 유니버설 프리 밀이 끝난 현재 시점입니다. 그리고 점심 가격에 할인을 해주는 디스카운티드 밀도 팬데믹 이전처럼 돌아가 연방정부가 정해놓은 빈곤랩의 130% 이하인 가정에만 해당합니다. 이것은 숫자로 말하면 4명 가정의 1년 인컴이 $36,075 이하면 무료 음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인컴이 $51,338 이하는 디스카운트된 점심이 허용됩니다. 물론 학교 점심 가격은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2016년 전국의 점심 평균 가격을 따져보니까 $2.57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 2명을 키우는 가정에 하루 점심 가격이 $5.14인 격이죠. 그리고 한 학년 180일 수업을 한다면 $925.20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인컴이 $52,000 수준이라면 1년에 추가로 $925는 부담이 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당수 사람들이 학교 점심이 올해도 1년 정도는 더 무료일 줄 알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연장하지 않았죠.
그중 공화당 의원들은 110억 달러 예산으로 이것을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중에 63%는 영구히 유니버설 스쿨 밀에 찬성을 했고요. 이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물론 재정이 많이 들겠지만 이것은 중요하다고 이런 입장을 보입니다. 아이들 끼니 먹이는 것에 정치가 설 자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학군들은 점심시간에 아무래도 예민한 티네이저들 창피를 막아주려고 모든 학생들에게 그냥 같은 음식을 무료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들에게 밸런스를 청구했죠. 그러나 현재 이 모든 밸런스 수거가 어려우면서 학군 내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다호주의 Bonneville Joint School District No. 93의 Child Nutrition Director인 헤더 플레인 씨는 이번 가을 학기 시작하고 첫 주에만 이런 이유로 음식 빚 총액이 600달러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중 하나는 이번 가을 학기부터 무료 점심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많은 가정이 몰랐던 이유도 하나였습니다. 현재 이 학군에서 무료와 디스카운트 옵션 애플리케이션만 총 13,000명 학생 중 3,200명이 접수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아무 신경 쓰지 않고 학생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다가 이것이 중단되고 여기에 연관된 서류일이 넘쳐나서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말합니다. 이것에 가정 단위로 서류 작성 요구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많은 가정이 바삐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서류에 개인정보 쓰는 것에 아주 민감한 이유도 또 있다고 합니다. 알라바마주의 헤일리빌 시티 스쿨 디스트릭트에서는 무료 점심에 해당하는 학생이 무려 70%가 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높은 비율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서 점심을 그냥 주어 빚으로 남는 액수가 불과 75달러입니다. 앞에 아이다호주 학군과 큰 비교를 이루고 있죠. 이번 인터뷰에 응한 12명의 뉴트리션 디렉터는 모두 한 목소리로 당장 유니버설 스쿨 밀 플랜이 돌아와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학교 올 때 스쿨버스도 무료로 타고 오고 책도 무료인데 그냥 음식도 무료로 먹이면 안 되냐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입을 모읍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 주 차원의 무료 점심은 중단되었지만 그중에 5개 주에서는 정규적 무료 음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캘리포니아주가 그중 한 곳이죠. 뉴햄프셔주의 4학년 자녀를 가진 엄마 제니퍼 씨는 뉴햄프셔주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추가 경비는 감당이 힘들다고 말을 하면서요. 그리고 딸아이가 학교 점심을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학기에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 아침과 점심을 준다고 주정부 차원의 예산으로 결정에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연방정부 차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5개 주는 주정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가능해질지 두고 볼 일입니다. 이번에 FDA는 건강하다는 healthy, healthy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로운 정의를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과연 FDA는 무엇을 healthy라고 부르는지 알아봅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의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모든 음식 포장 레이블에 healthy라고 표기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새로운 정의에 맞아야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음식을 생산하는 업체는 의미 있는 분량의 음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음식 종류를 골고루 갖추어야 하고요. 또 건강에 좋은 과일, 야채, 데어리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 포화 지방, 염분, 설탕 등은 정해진 한도량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먹는 시리얼 안에 홀 그레인이 최소 4분의 3 아운스가 있어야 하고요. 포화 지방은 1g 밑으로, 또 소금은 230mg 이하, 설탕은 2.5g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깥 포장에 healthy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레이블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영양가 레이블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쇼핑에 한층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야말로
현재 FDA 영양학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는 건강식 healthy 정의에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FDA는 현재 건강식 생산업체들이 레이블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여기에 어울리는 새로운 심볼을 개발 중이면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금방 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발표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FDA가 강조하는 것은 한층 더 손쉽고 빠르게 영양가 정보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계기로 음식 산업계 전체에 그들의 제품이 한층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변화로서 다양한 야채들과 홀그레인이 한층 더 많이 들어있게 변화가 되고 이번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강식 가이드라인은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 성인 10명 중 6명이 장기 질병을 초래하는 음식 섭취 패턴 라이프스타일로 살아가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높은 비만율과 부적절한 음식 섭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현실이죠. CDC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런 장기 질환으로 미국 의료비가 매년 41조 달러 이상이 주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만 문제는 절대 줄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팬데믹 가운데 어린이 비만율이 크게 증가한 것이 충격적입니다. 이 중에 5살에서 11살 사이가 가장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평균 5파운드 이상씩 쪘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에 이 연령 그룹의 36% 거기다가 미만이나 이 과체중이었는데 이제는 45.7%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런 현실에 미국 남미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의 비만과 과체중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가장 큰 문제인 설탕 함유량 탄산 음료수와 가공식품들을 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칠레 같은 나라인데 칠레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금지시키고요. 음식 안에 포화지방, 설탕, 칼로리, 소금 함유량 이것이 되어 있다면 패키지 맨 앞에다 검정색으로 스탑 사인을 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스탑 사인이 붙어있는 음식은 어느 것도 학교에서는 판매할 수 없고요. 어린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TV 광고도 금지시켰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공중보건 분야 단체들에서 FDA의 스탠더드된 증거가 확실한 음식 레이블을 맨 앞에 붙일 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페티션을 오랫동안 제출해 왔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음식 뒷면에 붙어있는 Nutrition Facts보다 한층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한층 더 소비자들이 손쉽고 빠르게 건강식과 영양가에 대해 인식을 하게 도움을 주면서 그로서리 쇼핑을 할 때 한층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죠. 현재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미국인들 현재 음식 안에 들어있는 너무 많은 양의 소금과 설탕, 포화지방 섭취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 패키지 안에 너무 많은 양의 건강에 좋지 못한 양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빠르게 쉽게 인식한다면 보건 건강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작년 FDA가 노력 중인 하나인 소금 섭취를 줄이는 데 동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앞으로 2년 반 동안 모든 음식 회사들과 식당들에게 소금 사용을 12% 줄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바이든 정부는 소비자들의 설탕 섭취도 줄일 것을 강조하면서 음식 생산업계에 설탕 감소 타겟을 정하게 만든 것도 FDA에 지시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헬시의 정의와 여기에 연관된 움직임을 두고 음식 생산업계의 반대도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에 FDA가 내놓은 헬시의 정의가 성공하려면 생산업체들과 소비자들의 충분한 이해가 합쳐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이견들과 혼란도 다가올 것입니다. 과연 헬티를 두고 알몬드나 아보카도 안에 들어있는 소위 좋은 지방이라는 이 굿팻은 건강하지 않고 지방 함유량만 낮춘 인공 스위트너가 들어간 과일 스낵이나
저지방 슈거 요구르트는 헬티한 것이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이번 프로포설의 최종 결정이 나는 파이널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수차례 반복되는 리뷰와 변화 리비전이 따라야 할 것이고 절대 과학과 사실이 정치적 압력에 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최근 건강음식 섭취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으면 식물 베이스된 음식 섭취로 향하고 있습니다. 야채, 과일, 홀그레인, 견과류, 씨 등 현재 가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는 것들입니다. 거기다 소금, 설탕, 포화지방은 완전히 반대로 멀리하거나 섭취해도 소량만이 추천되는 현실이죠. 건강식, healthy의 의미가 과연 모든 음식 패키지에 들어설지 두고 볼 일입니다. 우리 건강에 직결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음식이 차지하는 부분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현실은 과량의 소금, 설탕, 포화 지방이 섭취되면서 비만과 과체중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심각도는 매년 더 심해지고 이로 인한 천문학적인 의료 비용은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방정부가 내놓은 건강의 새로운 정의로 일반 소비자들이 음식을 고르는데 한결 더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최종 승인되기까지는 엄청난 과정이, 험난한 과정이 놓여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은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 MBC, SBS, NGC, 라디오 코리아 등 14개 한국방송 채널이 운영되는 디렉 위성 TV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